저는 마케팅 95%인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사실 그런 거를 그래도 선수들이 좀 골라낼 수 있는 안목? 정말 좋은 질문인데 저는 오히려 일단 너의 팀 스케줄이 어떠냐고 물어보는 개인 센터면은 오케이 할 것 같아요. 네. 선수를 위한 프로그램이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것만을 배제하고 다른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선수가 중요한데 부모님한테 잘 보이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있거나 진짜 뭐 돈을 위해서 뭐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설계가 돼 있어서 저도 너무 보면서 안타까움을 많이 느껴요. 안타까운 부분은 각 팀에 렉이 3개가 있는 팀이 거의 없을 거예요. 제일 싫어하는 말 중 하나가 정신력이에요. 네. 그러니까 체력이 좋아야 정신력도 좋은 건데 정신력이 더 막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저는 그게 조금. 그리고 정신력을 강조하는 거는 코치들이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닌가? 네, 그건 오로지 다 선수 탓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본인들이 과거에 했던 제일 힘들었던 훈련을 똑같이 제공을 하고 나는 이거 버텼는데 너는 왜 못 버텨? 뭐 이런 식의 생각이 지배적이니까 선수 프로팀에 가면은 선수들이 뭐 고참 뭐 꽤 성공한 고참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이제 어떤 개인 훈련으로 벤치프레스를 뭐 한 40kg 해요. 근데 그거를 한 10년 넘게 그렇게 해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도 안 바뀌고. 하나도 안 바뀌고. 언제부터 40kg 했어요? 꽤 됐어. 데케이드. 네,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은 이제 저랑 같이 연구실에서 저희 선배로 계셨던 한상혁 선생님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저희 지금 예전부터 이제 축구 트레이너 코치로 일하시다가 이제 졸업하시고 지금은 카타펄트라는 국내에서 이제 회사에 재직 중이신데 한번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상혁이라고 하고요. 지난 약 10년 정도 이제 K리그와 대한축구협회에서 이제 피지컬 코치로서 일을 해왔고 최근에 이제 커리어를 살짝 변경해서 아까 소개해주신 대로 카타펄트라는 이제 지금 스포츠 테크 회사에 지금 재직 중입니다. 그 연구실 이제 졸업하시고 보통은 이제 사실 저희 학계에 많이 남잖아요. 네. 근데 따로 박사 생각은 없으신가요? 박사 생각이요? 교수님이 굉장히 좀 탐내고 계신 것 같긴 한데 박사 생각이 없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일단 현실적인 거를 고려해봤을 때 제가 일단 뭐 결혼을 했기 때문에 저 혼자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또 이제 박사 학위 취득의 목적이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교수가 되기 위한 목적이 제일 클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 진로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아직 박사 학위는 좀 잠시 미뤄두고 있습니다. 고민을. 그럼 석사는 어떻게 하시게 되신 거세요? 제가 학사를 2015년도에 이제 학위를 취득을 하고 거의 한 7, 8년 정도 이제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앞으로 현장에서 일을 할 때 석사 학위가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현실적인 목표를 위해서 석사 학위 취득을 생각을 했던 거고 또 학부를 영국에서 나왔다 보니까 해외에서 석사 과정에 진학에도 이제 또 관심이 있었는데 또 그것마저도 또 좀 현실적인 걸 고려하다 보니까 국내에서 석사 공부를 좀 생각을 했고 그 중에서 뭐 서울대가 좀 네임 밸류도 있고 그리고 그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도 축구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셨기 때문에 좀 그래도 지원을 많이 해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보고 진학을 하지 않았나. 원래 학부는 어떤 걸 전공하셨어요? 학부는 축구 과학 전공을 했습니다. 네. 풋볼 사이언스. 네. 그러면 계속 그 축구 쪽으로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옛날 어렸을 때도 뭐 축구 선수로서 좀 활동을 했다던가 그런 게 좀 있으시나요? 선수로 활동했다고 하긴 좀 그런데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그래도 이제 엘리트 축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 합숙 생활하면서 3년 정도 이제 축구 유소년 선수 생활을 했고 중학교 진학하면서 이제 그 꿈은 내려놨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진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어떻게 보면 축구 쪽에
뭔가를 엄청 열정도 있으시고 맞아요. 그러면 요즘 우리나라의 축구에 대해서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안 그래도 좀 이따 새벽에도 축구 경기가 있더라고요. 오스트리아. 네, 오스트리아랑 경기가 있는데 뭐 볼 가치가. 사실 저는 조금 기대가 조금 많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다른 나라에서 준비하는 과정을 항상 봐오면은 대한민국이랑 비교해서 너무 잘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준비 과정에서 조금 뒤처져 있는 걸 알면서도 조금 결과를 기대하는 거는 좀 욕심이지 않나. 네. 사실 그런 준비가 미흡한 거에 대해서 뭔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네. 그래도 뭔가 어떤 게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제 관점에서 보면은 저는 이제 축구 과학을 공부를 하고 이거를 이제 적용을 시켜서 선수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뭐 훈련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그렇죠. 아니면 뭐 네. 컨디션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이제 관리하는 게 제 임무인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현장 경험 중심으로 이제 이 축구를 접해온 기성세대 이제 지도자분들이랑 좀 많이 부딪히는 것 같아요. 그쵸. 예. 네. 그거를 설득하고 이제 뭐 거절당하고 또는 뭐 승낙을 받고 이런 과정이 조금 너무 딜레이가 많이 되지 않나. 예. 그래서 뭐 다른 국가에서는 뭐 이미 시스템이 완성이 되고 있는데 이제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는 그 과정 아직까지도 그 과정이 있다라고. 네. 근데 그러면 그 학부만 외국에서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가신 거세요? 아니면 학부만? 아 그럼 가시고 한국에 돌아오셔서 네. AT를 하신? 아니요, 저는 바로 피지컬 코치로서 아, 일을 했습니다. AT는 한 적은 없고. 그 한국에서 그렇게 그러면은 한 10년 동안 네, 프로 구단 팀에서 계속 하시다가 네 맞아요. 어느 팀에 있으셨었어요? 저는 16년도, 17년도 강원 FC에서 이제 네. 일을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감독님 따라서 부산 아이파크라는 네. 구단에 18년도에 갔고 그 다음에 이제 군 복무 때문에 한 1년 반 정도 현장을 비우고 그 다음에 이제 성남 FC에서 한 2년 정도 프로 구단은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대학원 이제 다니면서 네. 그 축구 협회에 이제 파트타임으로 참여해서 뭐 풋살 국가대표팀이랑 그 다음에 20세 남자 국가대표팀에 참여해서 피지컬 코치로서 또 근무를 했습니다. 그 전에 그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럼 한국에 계셨던 거잖아요. 네. 그러면 학부를 영국으로 가신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일단 제가 주변 환경이 축구인들이 좀 많았어가지고 주변 축구인이 제가 이제 대학 진학할 때쯤에 이런 피지컬 코치란 직업이 있다. 네. 근데 한국에서는 조금 배우기 어려우니 뭐 영국 학교를 추천을 한다. 그 얘기를 듣고 바로 이제 그 학교를 목표로 이제 유학을 준비를 하게 됐죠. 혹시 거기 그 리버풀 존댓말 리버풀 존머스. 아 네, 거기 네. 거기 네. 거기가 제일 유명하잖아요. 풋볼 사이언스. 네, 거기 그 학교가 이제 풋볼 그 스포츠 특이 종목에 이제 한해서 되게 이제 특화가 돼 있고 또 영국의 이제 럭버러 유니버시티는 조금 더 제너럴하게 스포츠 사이언스로 제일 유명하고 근데 저는 이제 딱 축구 쪽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 학교를 선택하게 됐어요. 그 보니까 그 제 링크드인에도 그 축구 계신 분들은 다 그 리버풀 존 머스 거기 풋볼 사이언스 디그리 있으신 분이 거의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네. 뭔가 거기서 영국에서 어쨌든 그걸 전공하셨으면 사실 한국에서도 그런 거를 아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뭔가 들었을 때 그래도 이런 건 확실히 영국에서 내가 한 것에 좀 메리트가 있다 이런 게 좀 있으세요? 사실 어떤 뭐 커리큘럼의 차이를 제가 정확히 이해는 못하는데 영국에서 가장 좋았던 부분은 현장 그런 뭐 실무적인 부분을 조금 많이 도와준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3년제인데 마지막 학년 때 반드시 어떤 인턴 경험을 쌓아야 되고 그 인턴 경험을 쌓기 위해서 여러 구단에 이제 좀 링크를 대학교에서 해주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운이 좋게도 그래도 가장 그 학부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 에버튼 축구팀에서 이제 한 시즌 동안 스포츠 사이언스 인턴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 부분이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제 인생에서 가장 빅 네임드 클럽이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일할 수 있었던 게 그 대학 진학을 잘 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서 인턴할 때 그럼 보통 어떤 일 위주로 하셨어요? 일단 그 1군 팀, 퍼스트 팀이 있고 아카데미 팀이 있는데 퍼스트 팀에서는 이제 스포츠 사이언티스트의 업무를 보조한다 해가지고 그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GPS를 이제 뭐 라이브로 모니터링하는 거를 좀 서포트를 한다거나 아니면 선수들의 그 뭐 하이드레이션 스테이터스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 뭐 유린 테스트를 직접 뭐 한다거나 아니면 또 뭐 RP 같은 것도 직접 운동 세션마다 항상 체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선수들 그 뭐 서플리멘테이션이 이제 뭐 항상 뭐 언제든지 먹을 수 있게 좀 이렇게 세팅을 해놓는다거나 뭐 그런 역할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카데미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딜리버리를 했는데 코칭 딜리버리를 했는데 좀 정해져 있는 프로그램을 유소년 선수들한테 전달을 하고 뭐 필드에서도 그렇고 짐에서도 그렇고 또는 그 분석관의 업무도 이제 같이 했는데 선수들 경기를 뛰면 그 영상을 찍고 이제 그 코딩 프로그램 이용해서 코딩까지 하고 네, 뭐 그런 역할들을 많이 했어요. 그 저도 미시건에서 석사를 했는데 근데 저도 SNC에 있었거든요. 네. SNC 부서에서 공부를 했었어서 그게 엄청 지금 말씀하신 게 정확하게 진짜 완전 와닿는 것 같아요. 진짜. 예, 그러니까 거기 미국이나 영국이 가지고 있는 그 이미 모두가 합의된 사항의 시스템이 있는데 이거를 아무도 챌린지하지 않고 이건 그냥 이렇게 가는 건데 한국에 들어와서 그걸 하려니까 그걸 왜 해? 그게 너 그거 증명할 수 있어? 뭐 약간 이런 거잖아요. 결국에. 맞아요. 네. 그거가 저는 너무 처음에 와서 너무 힘들었고 그냥 대화를 하는데 대화가 안 되는 듯한 거고 한국 이거 뭐 잘라낼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한국 트레이닝이 진짜 좀 이상하다 생각하거든요. 상당히 좀 기괴한 수준까지 와 있다 지금. 그 인스타그램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문제죠. 그 결합과 함께된 뭔가 이 사기업이 돈을 빨아먹으려고 하는 그 운동 시스템이 되면서 굉장히 약간 기괴한 이렇게 되고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모르겠어요. 제가 영국 그 트레이닝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진짜 미국은 정말 스탠다드하거든요. 근데 다만 굉장히 과학적으로 하려고 하고 뭔가 플래시한 거 안 하려고 하고 기본에 있어서 최대한 기본 안 다치게 굉장히 뭔가 보수적으로 다가가고 이런 게 있는데 우리 한국은 좀 약간 약간 fuck 과학 fuck 과학 이게 맞아 이게 섹시해 이거 하면 애들 부모님 좋아해 팬시한 거 좋아하고 이거 하면 애들 죽을라 그래 있어 보이는 있어 보이는 이거 하면 막 이거 해서 인스타그램 터졌어 막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엄청 드는 것 같아요. 딱 그 얘기 들으니까 저 너무 공감 많이 하는 게 그러니까 선수를 위한 프로그램이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것만을 배제하고 다른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선수가 중요한데 부모님한테 잘 보이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있거나 진짜 뭐 돈을 위해서 뭐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설계가 돼 있어서 저도 너무 보면서 안타까움을 많이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석사를 하셔서 원래 필드에 있어서 석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석사를 따러 가셨는데 지금의 필드를 약간 떠나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필드에 아예 없으신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저는 그게 약간 지금 어떤 과정에서 그렇게 됐는가가 일단 대학원 다니면서 조금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오히려 보통은 이제 그 학업을 이제 점점 할수록 분야가 좁아지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학부 때 너무 이제 딱 축구 그 중에서도 피지올로지 딱 이렇게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스포츠 사이언스를 배우게 된 거죠. 좀 더 넓은 범위를 배우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저희 교수님이 이제 노화 관련된 또
연구를 많이 진행하시다 보니까 이제 체육이 또 어떻게 일반인들한테 적용이 되는지 이런 것도 많이 배우고 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좁은 세계에 있는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많이 들었고,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스포츠도 아니고 스포츠 중에서도 축구 중에서도 일반인이 아니라 엘리트, 그러니까 너무 좁은 시장에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그리고 또 현장에서 하면서 뭐 그런 아까 방금 얘기 나눴던 좀 아쉬움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제 개인적인 성향으로 저는 좀 뭐 가정에 충실하고 싶은 그런 성향이 강한데 그게 이루어질 수 없는 환경이다 보니까 그런 것이 여러 가지가 이제 좀 복합적으로 좀 제가 고민을 하다 보니까 물론 다음에 뭐 또 현장으로 돌아갈 수도 있을 건데 이런 기회가 왔을 때 또 제가 배웠던 거를 좀 더 넓은 분야에서 활용을 해보고 또 더 넓은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인사이트를 또 얻을 수 있는 기회일 것 같아서 아직 젊으니까 네 그런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다가 캐터폴트로 가시게 된 거였어요? 일단 제가 카타펠트랑 이제 일단 인연이 깊은 게 제가 그 학사 과정 이제 마무리할 때 메이저 리포트라고 해가지고 뭐 학사지만 논문 비슷하게 쓰는 게 있어요. 그 주제가 이제 그 GPS 그 모니터링에 관련된 거였고 그 제품이 이제 카타팔트 제품이었고요. 그렇게 처음 접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물론 뭐 계약 성사까지 되진 않았지만 그런 카타팔트 이런 테크놀로지를 활용을 해서 선수들을 관리하고 싶다 해가지고 아직 한국 시장이 열리지 않았을 때 카타팔트에 연락을 해서 이제 일본인 카타팔트와 이제 이렇게 접촉하고 이제 좀 추진을 했었던 그런 기억도 있고 그리고 이제 2018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카타팔트를 실제로 이제 국내에서 이제 사용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이제 카타팔트 고객으로서 이제 제품을 활용해 오다가 그렇게 이제 그 한국 직원분이랑 이제 관계를 쌓고 이제 계속 이제 지금 대학원을 다니면서도 이제 연락을 하고 지냈는데 이제 그런 자리를 뽑는다는 거를 이제 얘기를 들었어요. 먼저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어떤 거를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이게 뭐 내가 가야 될 길이 맞나라고 이제 고민을 했지만 그래도 좀 도전해보고 싶었던 마음이 더 커가지고 네 그렇게 지원을 하게 됐어요. 네. 카타팔트가 지금 국내에서 선생님 한 분이시죠? 네. 직원이? 네네. 아시아가 보통 대부분 그런가요? 아니면 아니요, 제가 이번에 그 베이징 가서 이제 직원들 좀 만나고 왔는데 중국에는 지금 직원이 한 5명, 6명 정도 되고 일본에는 직원이 3명 정도 있고요. 네. 시장에 비해서 다 작네요. 그러게요. 그런가요? 카타폴트는 거의 그 프로 축구 엘리트에서는 많이 쓰지 않아요? 많이 쓰죠. 그렇죠. 네. 그러면 꽤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조금 시장에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가지고 코치들이 대부분 좀 사용을 잘 해요 스스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직접 도와야 되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또 이게 저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또 본사에 또 많은 직원들이 있어서 그 직원들 통해서 또 원격으로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직접 현장에 가서 지원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다 온라인으로 원격으로 서포트를 하고 있어서 그렇게 많은 인력이 필요한 것 같진 않아요. 그럼 주로 하시는 일이 어떻게 되세요? 뭐 영업이 주인지 아니면 뭐 그런 거 지원해가지고 교육하거나 이런 게 주인지? 저는 일단 영업이 주는 아니고요. 이미 이제 기존에 50팀 이상의 이제 고객들이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요? 네네. 그 고객들에게 이제 문제가 있을 때 이제 가장 빠르게 이제 좀 대응을 해주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어떤 이벤트를 했냐면 저희가 작년 그 K리그 고객들 대상으로 이제 동의를 얻어서 K리그 전 경기 데이터 수집을 하고 그거를 이제 분석을 해서 그 연간 리포트? 뭐라고 하죠? 시즌 리포트를 저희가 하나 발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분석하는 웨비나 세션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용하시는 고객들 아니면 이제
사용 가능성 있는 고객들을 이제 웨비나에 초대를 해서 그 분들이 좀 더 그 데이터 활용 인사이트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교육도 제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뭐 조금 짜잘구리한 거 얘기를 하면은 이제 뭐 어떤 장비가 고장 났을 때 그런 교환 같은 것도 직접 배송이나 이런 걸 다 도와주고 있고 재고 관리 같은 것도 하고 있고. 카타폴트 사실 저희 보통 알고 있는 건 그 GPS 그게 거의 메인이긴 한데 맞습니다. 그거 말고 또 다른 뭐가 있나요? 일단 카타폴트가 지금 지향하는 게 원 플랫폼으로 선수 팀에 필요한 관리를 모든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예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웨어러블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선수들의 부하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그 두 번째로는 이제 선수들의 퍼포먼스를 아날리시스를 하기 위해서 그런 툴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에 가장 최근에 퍼치를 통해서 인도어에서 일어나는 로드를 좀 트래킹하고 그 벨로시티 베이스 트레이닝에 필요한 그런 뭐 피드백 같은 거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지금 세 가지가 메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말씀하셨던 거는 그 뭐 플랫폼 같은 건가요? 아니면 아니요. 그 분석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따로 있고 일단은 기본 코딩을 가능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GPS 데이터랑 이제 통합시켜가지고 그 실제로 이 스프린트 데이터에서 어떤 영상과 뭐 관련이 있는지 그 영상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포커스라는 제품 저희가 하나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화면을 띄워놓고 분석을 가능하게 해주는 매치 트래커라는 또 프로그램이 있고 근데 그 영상 그 소프트웨어 자체가 지금 F1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예요. 그 회사 거를 인수를 한 거기 때문에 되게 질 좋은 서비스를 인수를 한 거예요? 네네. 외부 회사들이 많이 인수를 하네요. 네네.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딱 그 지향점이 있어가지고 하나의 플랫폼으로 하기 위해서는 뭐 기존의 그 웨어러블 뭐 GPS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이미 좀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으니까 다른 거에 좀 힘을 쏟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 이제 발드가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이 라인업을 막 확장했잖아요. 한 최근 3년간 제가 아는 것만으로도 진짜 기계가 몇 개가 나왔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 많이 나왔는데 거기는 보면 이제 보면 대부분 이제 뭐 그 애널리시스, 뭐 레인지 오브 모션, 뭐 포스 이런 거와 관련된 데이터들을 뽑아내는데 카타폴트가 지향하는 아까 말씀하셨던 뭔가 통합 하나의 에서 그런 계획도 있는가 아니면 그 지금 카타폴트가 뭔가 발드를 뭔가 사실 지금 시장이 다르지만 결국에는 오버랩이 되는 부분들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었거든요. 그 전에도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뭐 회사에서 어떤 방향을 더 추구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말씀하신 대로 발드 같은 경우는 피트니스 테스트에 좀 더 특화되어 있는 장비고 저희 카타폴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퍼포먼스에 관련된 지표들을 모니터링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좀 약간 저는 다르게 보고 있고 그 다른 질문이 뭐였죠? 그래서 그런 뭔가 오버랩 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어떤 식으로 좀 카타폴트가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사실 그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뭐 카타폴트 그 회사에서는 그 부분까지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하나의 플랫폼으로 모든 데이터를 관리한다고 하면은 그 부분도 언젠가는 조금 다뤄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카타폴트는 원래 그 GPS 해가지고 그것만 하는 줄 알았는데 쌤한테 제가 최근에 연락드렸던 그 퍼치 그거 인수하고 한 것도 보면 이제 좀 웨이트룸이나 그런 데 안에서 쓰는 뭔가 스트렝스 관련한 것도 어느 정도 하려는 방향이 아닐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또 그 뭐 퍼치보다 더 전에 인수하긴 했지만 그 선수들의 어떤 그런 퍼포먼스를 평가하는 영상 분석 프로그램으로 또 임팩트라는 또 그 소프트웨어를 또 인수를 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이제 반응이 좋다고 들었고, 네네.
그래서 계속 어떤 사업을 이렇게 좀 확장하려는 의지는 강한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게 보통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좀 많이 쓰이거든요. 아니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그 GPS 테크놀로지 외에는 네.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 네, 진짜요? 네, 네. 제가 여기서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미시건 웨이트룸에서 일할 때 저희가 원래 지머웨어를 썼었거든요. 네. 지머웨어를 유닛을 저희가 한 40개 정도 가지고 이제 쓰다가 제가 진짜 운이 좋았던 건 제가 있는 학기에 지머웨어를 버리고 퍼치로 갈아타는 시기였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 렉 42개에다가 퍼치를 다 달았거든요. 그러고 제가 진짜 이거가 이제 신세계다. 이거를 이길 수 있는 제품은 진짜 한동안 안 나오겠다. 제가 엄청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이 인턴하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있던 코치들이랑 진짜 저희들끼리 그날 다 같이 운동하고 막 앞에서 해보고 해봐야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거 하면서 와 이게 진짜 미래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제가 잠시 한 퍼포먼스짐에서 약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약간 데이터 스포츠 사이언티스트 같은 롤로 일을 할 때 제가 퍼치를 좀 샀으면 좋겠다. 나는 퍼치가 좋은 것 같다. 라고 해서 그때 제가 연락이 그래서 닿았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진짜 퍼치가 우리나라에서 잘 될 가능성이 진짜 높은 기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사실 퍼치가 그 카메라로 인식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저는 뭔가 이런 그 분석이나 하는 앞으로 운동, 이 큰 건강 운동 관련해서 카메라 관련한 게 엄청 좀 잘 되지 않을까. 사실 저희 그 교수님이 하는 그 매기보에 있는 네. 그 장비도 어떻게 보면 카메라 센서 그걸로 인해서 뭔가 하나를 하는 건데 그렇죠. 네. 사실 좀 그래서 카메라 관련 센서 이런 게 앞으로 훨씬 더 정교해지면서 그걸로 엄청 많은 걸 좀 하게 될 것 같긴 라고 생각을 저도 하거든요. 이번에 직접 사용해보고 네. 이게 뭐 저희 회사 제품이어서가 아니라 진짜 현장에 이제 몸 담았던 코치로서 확인을 했을 때 이거 진짜 되게 센세이션하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런 카메라 트래킹이 좀 이렇게 좀 뭐랄까 그 뭐 발리디티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뭐 전혀 그렇지도 않고 그쵸. 그리고 되게 최근에 이제 그게 또 업그레이드돼서 나왔어요. 원래는 뭐 1초에 30프레임을 찍었었는데 네. 지금은 또 1초에 60프레임을 찍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더 정확해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 회사가 좋은 게 퍼치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아날리시스 소프트웨어도 그렇고 또 이번에 그 인수했다고 했던 그 임팩트라는 네. 그 프로그램도 다 너무 그냥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네 너무 좋은 제품이라고 느껴지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조금 더 뭐랄까 애사심을 갖고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요번에 거기 저기 천안에 네. 5개 들어갔다고. 펄치요? 네. 네네. 다섯 개였나? 네. 세 개일 거야 아마. 네. 그리고 뭐 여자 농구팀에 몇 개 들어갔다고 막. 근데 사실 천안 그런 데는 소집돼서 잠깐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의미가 있나요? 그건 좀 장기적인 팔로업을 위한 그거 아닌가요? 그게 더 맞긴 하죠. 더 맞기는 한데, 근데 이제 그거를 꼭 성인 팀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유스 팀을 생각을 해보면은 유스 팀 같은 경우는 계속 소집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 선수의 이제 그런 프로그레스를 계속 기록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되게 좋은 것 같고, 근데 또 뭐 말씀하신 게 틀리진 않은 게 또 그냥 단기 소집하는 팀과 계속 이제 리그를 치러 오는 팀이랑 활용도면을 비교했을 때는 아무래도 프로팀이 더 잘 사용을 할 수는 있죠. 모든 프로팀에 네. 들어가야 퍼치가 사실 좀 애매한 게 그리고 3개로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렉 3개 하나씩 설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좀 진짜 애매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러니까 진짜 만약에 컨티뉴이티를 가져가고 싶으면 매 세션마다 써야 되고 그러면 다 같이 들어올 때마다 써야 되는데 애들 한 번에 들어올 때 많이 들어오면 40명, 막 30명씩 들어오는데 렉 3개다 하면 사실 나중에는 이제 활용도가 떨어지게 되거든요. 결국에는. 왜냐면 누구만 데려다가 야 일로 와 너 테스트해 이럴 순 없잖아요. 사실 매번 세션이. 그러니까 매 세션이 기록이 돼야지 사실 의미가 있는 데이터인데 그런 거는. 근데 지금 이제 되게 안타까운 부분은 각 팀에 렉이 3개가 있는 팀이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한두 개? 한두 개고
네, 그게 좀 안타까운 현실이고 아까 40개 사용하셨다고 했잖아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한국 시장에서 40개를 총 40개를 팔 수 있을까? 네,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아까 전에 보니까 살짝 봤는데 진천 선수 추천이 그래도 조금 그렇게 좀 깔려 있더라고요. 렉이 사실 저도 이건 잘라도 되긴 하는데 네. 제가 2년 전인가 인바디 다닐 때 그 대한스포츠의학회라고 이번에 최근에도 했거든요. 1년에 코리안 한 번씩. ACSM인가요? 딱 그걸 목표로 하고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거기를 가가지고 이제 학회 세션 들었는데 그 당시엔 진천 선수촌에서 메인으로서 좀 세션을 많이 가져왔어요. 진천 선수촌에서 뭐 스포츠 과학, 뭐 의학 그리고 거기에서 제가 정확히 성함은 생각 안 나는데 꽤 높은 분이 한 번 와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살짝 충격을 먹었던 게 거기 사실 진천 선수촌이 우리나라에 거의 탑 클래스들이 모여가지고 운동을 하는 데인데 요즘 성적이 옛날보다 안 나오는 이유는 너무 과학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렇다. 옛날에는 유튜브 이런 거 없을 때는 다 같이 소리 지르면서 힘들어 죽을 때까지 했는데 요즘은 그런 정신력이 부족해져서 그렇다 그랬는데 제가 이게 맞나 싶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의 스포츠 발전은 너무 멀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 하나가 정신력이에요. 네. 그래서 석사학위 논문 주제도 약간 정신력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기 위해서 좀 뇌 쪽을 공부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우스갯소리로 막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혹시 그러니까 뭐 유명한 축구 선수 중에 정신력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이제 떠올리면은 그럼 그 선수가 그럼 과연 체력이 약하냐?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 다 체력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체력이 좋아야 정신력도 좋은 건데 정신력이 더 막 위에 있다고 막 생각을 하니까 저는 그게 조금 뭐 피지올로지 공부한 사람으로서도 그렇고 현장에서 조금 경험한 사람으로서도 그렇고 그게 좀 많이 안타까워요. 그리고 정신력을 강조하는 거는 코치들이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닌가? 네, 그건 오로지 다 선수 탓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차라리 그 정신력을 좀 키울 수 있는 훈련을 너무 선수들을 혹사시키지 않고 좀 뭔가 전달할 수 있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근데 항상 본인들이 과거에 했던 제일 힘들었던 훈련을 똑같이 제공을 하고 나는 이거 버텼는데 너는 왜 못 버텨? 뭐 이런 식의 생각이 지배적이니까 저는 그 부분이 참 제일 안타깝고 그래서 저는 좀 석사 그 공부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코치로서 이렇게 전달하는 것보다 제가 어떤 다른 위치에서 교육을 할 때 좀 더 이게 설득력이 지도자들한테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또 공부를 했고 지금 이 일을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일하실 때 피지컬 코치로서 좀 어떠셨어요? 그 일할 때? 그 프로팀에서? 어땠냐고요? 보통 주로 이제 사실 이런 거에 관심 있는 사람은 전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해요. 특히 이제 한국 프로축구 구단은. 근데 정확히 이제 한국 프로축구 구단에서 피지컬 코치로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일을 하고 그리고 그런 게 또 어떻게 느껴지셨고 뭔가 그런 거에 있어서 사실 해외에서는 되게 분업화돼서 하는 일을 이제 피지컬 코치가 한 명이 이제 그걸 다 하는 지금 실정인데 일단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훈련을 당연히 이제 제공을 하고요. 그래서 필드 훈련, 짐 훈련, 단체로 제공하고 그 다음에 또 개인 훈련으로 선수들 뭐 웨이트 뭐 개인 훈련을 또 시키거나 아니면 또 RTP까지 RTP 세션까지도 이제 조금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생각해볼 거는 선수들의 어떤 그런 컨디션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전략들 뭐 영양적인 부분이나 또 아니면 뭐 보충제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신경을 쓰고 뭐 식단 관리까지 식단 뭐 표까지 짜는 것도 업무를 하고 있고 그거는 근데 너무 좀 떨어지겠는데요? 네. 또 그다음에 이런 그 스포츠 사이언스 장비를 활용해서 뭐 모니터링 하는 것 또한 이제 피지컬 코치가 이제 다 담당을 하고 있어서 되게 많은 일을 하고 있죠 사실. 네, 너무 많아요. 과학적인 거는 다 맡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상? 왜냐하면 그 스포츠 사이언스 스태프가 딱 한 명인 거죠. 네. 요새 이제 많은 팀에서는 2명까지도 쓰는데 2명, 3명. 네. 그것도 굉장히 드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모든 그런 선수들의 컨디셔닝 같은 경우는
개인화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개인화가 이 선수의 상태에 따라서 어떻게 좀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스태프가 한 명이다 보니까 그거를 기대하기는 사실 좀 어렵고 진짜 정말 시간을 갈아서 하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그룹화가 가장 맥시멈인 것 같아요. 네. 뭔가 이렇게 그룹 카테고라이즈를 만들어서. 네네. 그렇죠. 그래서 펄치가 좋았던 게 로그 이름을 만들면 맞아요.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항상 선수들한테 몇 킬로 제공할지 사실 기억 못 하거든요. 어떻게 그거 다 저장할 수가 없는데 펄치는 그걸 가능하게 해주니까 너무 홍보하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충분히 하죠. 진짜 많아요. 저 일할 때는 저희는 그러니까 미국은 일단 기본적으로 시스템이 1대 다가 기본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코치 한 명에 한 팀. 그러니까 한 시간에 예를 들어서 뭐 새벽 7시부터 8시 타임이라고 하면은 코치 한 명에 팀 하나 이렇게 와요. 그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테니스 팀이라고 하면 뭐 해봤자 10명 이러지만 뭐 진짜 라크로스 팀이 들어온다던가 뭐 축구팀이 들어오면 진짜 30-40명씩 들어오거든요. 그럼 이제 그거를 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거 다 와서 물어보고 막 어떻게 해요 코치님 이거 어떻게 코치해요? 그러니까 이제 코치가 집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때 저희가 좋았던 거는 퍼치는 로그를 다 넣어놓을 수 있으니까 얘네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딱 누르면 다음 무게 나오고 65kg 해라. 그리고 심지어 그 몇 플레이트 어떻게 끼는지도 알려주잖아요. 거기 아 진짜요? 플레이트를 어떻게 끼는지도 알려줘. 그냥 코치 한 명이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드라마틱하게 이 질문의 숫자가 쫙 줄어드니까 오히려 진짜 그 언더짐 그 코칭이 더 많이 들어가. 그거 제가 엄청 느꼈었거든요 그때 퍼치하면서. 그 퍼치 그 리플렛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른 거에 그 허비되는 시간을 좀 줄이고 코칭에 집중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 이런 그 리플렛 내용이 있는데 정확하게 그렇게 느끼셨다고 생각하니까. 쌤 그 U20도 하셨잖아요. 네. U20 국가대표. 네. 그거는 어떻게 처음에 하시게 된 거예요? 일단 대학원 다니면서 이제 대한축구협회에 계시는 이제 피지컬 코치님 한 분 계시는데 그분께서 이제 전화가 오셔서 지금 가장 처음 했던 거는 풋살 대표팀이었어요. 풋살 대표팀 그 파트타임으로 좀 소집 기간 동안에 그런 뭐 컨디셔닝 프로그램을 제공해 줄 수 있냐라고 해서 저도 이제 흔쾌히 응했고 그렇게 이제 계속 이제 어떤 좀 인력이 부족할 때 이렇게 파트타임으로 이제 자꾸 계속 불러 주셔가지고 좀 응하다가 20세 대표팀을 조금 장기적인 관점으로도 도와주실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셔가지고 그래서 저희 그 지도 교수님한테 이제 허락을 먼저 받고 왜냐면은 저한테 연락 주셨던 코치님 중 한 분이 저희 지도 교수님 제자거든요. 서울대 석사 하셨어요. 그래서 잘 알고 계시고 축구라면 또 또 이제 명분이 국가의 부름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또 응해 주셨고, 네 그렇게 해서 네 그럼 아시안컵 예선 먼저 전화가 오는 시스템이에요? 네 왜냐면 좀 네트워크가 있다 보니까 네 기존에 네트워크가 있어서 그거는 보통 그러면 뭐 페이를 받고 하나요? 네 페이를 받고 뭐 일당으로 계산돼서 지급받고 받았어요. 그건 보통 그럼 좀 스펙용으로도 근데 쓸 수 있나요? 너무 잘 썼죠. 왜냐면은 왜냐면 사실 뭐 풀타임이 아니어도 제가 파트타임이었어도 일단 그 월드컵에 참여했을 때 코칭 스태프 이름으로 제 이름으로 올라갔고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거기에 막 이렇게 막 구속돼 있진 않았어도 파트타임으로 참여를 했어도 얼마든지 쓸 수 있어서 저는 제가 느꼈을 때는 대학원 다니면서 할 수 있었던 그 이력을 가장 제일 좋은 이력을 쌓은 게 아닌가라는 감사함을 느끼고 있죠. 저는 항상 그 국가대표팀 소집과 관련해서 좀 의문이 들었던 게 그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몸이라는 건 한순간에 만들어지지 않고 정말 오랜 기간 공들여서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특히나 운동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진짜 짧게는 3개월이라고 진짜 짧아도 3개월이라고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 선수가 기존의 소속팀에서 있다가 내가 잠시 맡아서 봤을 때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적지 않나? 뭐 요건 이런 좀 그런 생각이나 그런 것들이 있지 않으셨나? 아주 정확한 포인트를 저도 그래서 사실 대표팀에서의 그런 코칭에는 크게 그렇게 흥미가 있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할 수 있는 역할에도 훨씬 범위가 적고, 그리고 어떤 그런 선수들과의 호흡이나 이런 것도 너무 짧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프로팀이 더 훨씬 피지컬 코치로서는 매력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차이는 분명하게 있고, 대신에 이제 업무가 그만큼 뭐 줄었다기보다도 좀 더 집중해야 될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뭐 훈련적인 부분보다는 선수들의 컨디션 관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더 프로팀 있을 때보다 더 집중했던 것 같고, 특히 그래서 이제 그 소속팀 코치들과 소통을 좀 많이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선수들이랑 그 코치들과 GPS 데이터나 아니면 뭐 다른 특이 사항에 대해서 이제 항상 소집 전에 이제 정보를 이제 전달받고,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이제 선수들의 이제 어떤 그런 주기화를 최대한 팀 주기화에 처음에는 이제 개인적인 주기화로 가다가 결국엔 이제 팀 주기화에 합류할 수 있게끔 그런 업무를 더 신경 써서 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크게 소지도 한 어느 정도 하세요? 가장 길게 본다고 하면? 길게 보면은 제가 월드컵 때가 가장 길었는데 그때는 한 달 조금 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진짜 짧네요. 그래서 한 달에 할 수 있는 게 보통은 그냥 아주 짧게 국내 소집할 때는 일주일 정도만 하고요. 그때는 뭐 사실 선수들의 어떤 퍼포먼스를 증가시킨다기보다는 이 선수가 갖고 있는 그 퍼포먼스를 평가를 하고 유지시키고 안 다쳐서 목적이 있죠. 그 인디비주얼라이제이션이 사실 제일 중요하잖아요. 프로로 더 높은 레벨로 올라갈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고참일수록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해지는데, 제가 느꼈을 때 프로팀들은 그거를 제공할 수 있을 만한 캐패시티가 없고, 우리나라는 모든 팀이 그러다 보니까 운동선수들은 결국에 근데 이 팀에서 싸워서 이겨서 살아남아야 되는 목적이 있는 선수들이잖아요, 결국에는. 프로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희망을 가지고 계속 외부로 도움을 찾으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진짜 너무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외부에서는 그 신락 같은 희망을 좀 이용해서 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아니 뭐 그렇게 보기 좀 애매하죠. 왜냐면 뭐 시장 논리에 따라서 여기서 제공을 못 하는 거니까 제공을 하는 거니까 좋은 시장성을 가지고 있는 제품을 주는 거지만, 또 동시에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런 글림한 호프를 이용한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좀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너무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고, 제가 가장 코치로서 팀에 소속되어 있던 코치로서 불만이었던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인디비주얼라이즈드 된 그런 프로그램을 전달을 못하다 보니까 뭐 그래서인지 아니면은 사실 그것보다 더 큰 거는 그냥 선수들이 자기 위로를 위해서 찾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냥 이걸 하면 나는 나 몸 관리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자주 찾는 것 같은데, 근데 거기서 제가 가장 해피하지 않았던 부분은 그 센터에 있는 그 트레이너들이 전혀 그 팀의 주기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아마 뭐 연락을 받아본 팀 코치도 거의 없을 거고요. 그러면 사실 팀 입장에서는 뭔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자기네들이 선수들한테 제공하지 못하는 거를 외부에서 제공해주면 저는 오히려 사실 좋아할 줄 알았는데, 그러면 그런 면에서는 막 그렇게 반기진 않겠네요. 저는 전혀 반기지 않았어요. 저는 진짜 맞고 싶었고, 사실. 왜냐면은 이날 잘 쉬고 들어와서 이 다음날 이제 어느 정도의 고강도의 훈련이 준비가 돼 있고, 이 선수가 자기 능력의 100%를 여기서 쏟길 바라는데 그 에너지를 다른 데에서 소비를 하고 여기에서 보여주지 못하면 그러면은 또 저는 그 상황을 알지 못하니까 고강도로 진행을 해서 또 어떻게 보면 부상 위험이 좀 더 노출이 되고. 근데 사실 선수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말씀하셨다시피
구단 내에서 아직 그런 거를 100%다 제공할 여력이 안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그럼 선수들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외부만 쫓기도 그렇고,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그렇다고 모든 걸 다 그냥 구단 내에서만 맡기기도 그렇고, 진짜 어떻게 그러면 그 밸런스를 근데 일단 선수가 명심해야 될 부분은, 선수가 평가받는 자리는 팀 훈련 안에서 평가를 받잖아요. 내가 이 팀 훈련 안에서 내 100%를 다 쏟을 수 있다? 그러면은 뭐 외부에서 훈련 받고 이런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선수들도 어떻게 보면 약간은 좀 책임감이 거기 그런 부분에서 조금 피하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뭐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개인 센터에서 훈련을 강하게 하고 와서 팀 훈련을 하다가 이제 만약에 부상을 당했으면 절대 그 부상에 대한 원인을 개인 센터에서는 찾진 않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선택한 거거든요. 본인이 선택해서 거기서 이제 부하를 이제 쌓아갖고 왔는데, 팀에서 부상이 나타난 현장이니까. 맞죠. 그러니까 팀의 피지컬 코치는 내가 고르지 않았지만 내가 개인 센터 가는 건 내가 인스타로 찾아가지고 가는 그렇죠. 거니까 이 사람은 내가 믿는 거고 이 사람은 안 믿는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근데 이게 알 수가 없는 게, 부상이 나타나는 게 거기에서의 지분을 저희가 모르잖아요. 사실 경량화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적어도 만약에 좀 책임감 있는 코치나 그 개인 센터의 트레이너라고 하면은 그 선수가 부상을 당했을 때 어느 정도의 조금 약간의 책임감이나 아니면 약간의 죄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전혀 그렇다고 그렇게 느껴본 적이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선수들이 잘 됐을 때만 항상 이 선수를 이용해서 광고를 많이 하는데, 이 선수가 만약 부상을 당했다. 제가 진짜 놀랐던 게 로드 매니지먼트를 안 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래서 제가 진짜 물어봤어요. 거기 헤드 코치분한테 혹시 로드 매니지먼트 어떻게 하시냐? 내가 보고 있잖아 정도. 약간 이런 느낌? 혹은 뭐 운동하기 전에 혹시 프로그램 어떻게 짜시냐? 근데 오히려 약간 나는 프로그램을 안 짤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는, 그러니까 약간 반대잖아요. 외국은 오히려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프로그램을 잘 짜는 사람이 되잖아요. 보통 나 헤드급 됐으니까 내가 프로그램 잘 짤게. 근데 여기는 오히려 너네는 못하니까 프로그램 짜야 되는 거고 나는 안 짜도 되지. 나는 바로 즉석에서 나오니까. 나는 즉석에서 나오니까 운동 셀렉션이. 근데 그게 그 컨티뉴이티가 그럼 어떻게 측정을 하고 도대체 이 사람이 얼만큼의 로드를 받고 있는지, 뭐 ACWR도 안 해, 뭐 BVT도 안 해. 그럼 얘 파티그 레벨을 어떻게 봐? 뭐 올 때마다 바이트 측정하는 거 아니에요. CMJ도 안 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제가 한 번 선수한테 가서 혹시 오늘 훈련 뭐 하고 오셨어요? 팀에서? 그랬더니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좀 뛰고 뭐 좀 볼 좀 차고 뭐 그런 거 왔어요. 근데 선수들은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 게 고객들이 멍청해요. 네, 고객들이 좀 똑똑해야 되는데 그냥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팬시한 거, 그냥 있어 보이는 거, 막 유튜브에 뭐 뜰만한 거, 뭐 그런 거. 근데 사실 그런 것보다 사실 그냥 데드리프트를 하더라도 이거에 대한 프로그레스를 얼마나 잘 하는지가 더 중요한 건데, 선수 프로팀에 가면은 선수들이 뭐 고참 뭐 꽤 성공한 고참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이제 어떤 개인 훈련으로 벤치프레스를 뭐 한 40kg 해요. 근데 그거를 한 10년 넘게 그렇게 해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도 안 바뀌고. 하나도 안 바뀌고. 언제부터 40kg 했어요? 꽤 됐어. 데케이드. 그러니까 꾸준함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변함이 없어요. 사실 선수들 입장에서 보면 뭔가 프로팀에 소속이 안 돼 있는 뭐 유소년 선수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선수들이 사실 이런 센터를 되게 많이 찾잖아요 요즘. 그런 뭔가 선생님 볼 때는 어떤 거를 보면 좀 좋은 센터라고 할 수 있을지. 어떤 걸 보면 좀. 사실 요즘 막 뭔가 마케팅이 앞서는 데가 저는 너무 많다고 생각되거든요. 저는 마케팅 95%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거를 그래도 선수들이 좀 골라낼 수 있는 안목. 정말 좋은 질문인데, 저는 오히려 일단 너의 팀 스케줄이 어떠냐고 물어보는 개인 센터면 오케이 할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지금 이 일을 하고 뭐 개인 센터에 관련해서도 좀 생각을 뭐 안 하는 건 아닌데, 항상 지금 얘기했던 거를 굉장히
극도로 혐오를 해왔던 사람이니까. 근데 또 돈을 벌려면 이 사람들이랑 비슷해질 것 같고 거기에서 오는 어떻게 보면 좀 거리감이 있는데 저는 다음날 무조건 쉴 수 있다는 전제하에 뭐 그런 스케줄을 가진 사람만 좀 올 수 있는 시스템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럼 적어도 이 선수들한테 다음날 휴식이 예정돼 있으니까 내가 너한테 고강도 훈련을 제공하겠다. 뭐 이런 맥락과 비슷하게 좀 이 선수의 뭐 스케줄이나 팀 스케줄이나 이 선수의 컨디션을 좀 물어보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좀 설정을 하는. 그리고 무조건 강하게 시키는 것보다 이 선수에게 부족한 테크닉을 가르쳐 주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나? 라는 생각 많이 합니다. 왜냐면 프로 선수들 중에서도 데드리프트 자세를 못 잡는 사람이 절반 이상이에요. 예. 뭐 물론 어려운 동작이긴 하지만 근데 뭐 또 코치들은 그런 약간 제가 그 동작 정확히 이름 모르겠는데 약간 그 역도 동작 중에서 클린 아니 뭐 여기서 그냥 이 동작만 반복하는 거 있잖아요. 트러스트. 네. 이 동작만 이제 반복을 하는 운동을 많이 시켜요. 왜냐면 그게 좀 템포도 빠르고 좀 힘들어 보이고 하니까. 근데 자세들이 엉망이거든요, 진짜. 네. 그래서 좀 교육적으로 좀 다가갈 수 있는 센터가 있다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 제가 이거는 제가 지우한테도 항상 얘기했던 건데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에서 제가 좀 약간 이거 좀 써스한데 라고 생각했던 것 중 하나는 뭐 physical training, strength and conditioning은 physical therapy랑 다르다. athletic training이랑 다르다. 근데 마치 우리나라는 그거에 대한 구분이 없으니 마치 physical therapy 스쿨 나오고 AT 스쿨 나오면 이거를 아는 것 같이 말하는 코치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근데 진짜 외국은 진짜 그게 명확하게 나눠져 있잖아요. 네네. 너 AT야? 너는 AT야. 너는 PT야? PT는 PT 이래. 나는 스트렝스 코치야. 나는 이걸 가르칠 거야. 근데 마치 제가 마케팅 하다 생각했던 건데 선수 트레이닝 센터에서 우리는 전원이 물리치료사 출신입니다. 맞아. 우리는 전원 AT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학적 트레이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너네 과학적 트레이닝 안 배우잖아 학교에서. 그게 무슨 소리지? 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실 너네 안 배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커리큘럼에 어디서 배웠다는 거지 너는? 사실 우리나라 뭔가 보면 물치라는 게 그쪽을 다 뭔가 포괄해서 하려는 살짝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물치 자격증을 써놓는 것도 그렇고 메디컬 덕터와 그렇죠.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다 자본이랑은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좀 그 특화되어 있는 분야의 이 인력을 다 하나씩을 뽑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제 자꾸 이제 여기 있는 사람이 여기까지 이제 체크를 하고. 맞아요. 요새 뭐 영국에서는 GK 피트니스 코치가 따로 있어요. 물론 너무 니시하다. 너무 좀 과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근데 뭐 사실 방향이 틀리진 않으니까요. GK는 워낙 특수 포지션이기도 하고 저도 그 생각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 GK 트레이닝을 보면은 되게 양적인 부분을 되게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다이빙을 연속으로 10개를 뜬다거나 이런 훈련을 많이 하는데 근데 저희가 스포츠 과학에서 많이 배울 때 가장 기본 중에 하나가 특이성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골키퍼들이 과연 한 경기에 다이빙을 뭐 많아도 뭐 몇 번이나 뛰고 그거를 연속적으로 몇 번이나 하고 그래서 사실 골키퍼야말로 진짜 양보다는 질적인 훈련을 해야 되지 않나? 예를 들어서 다이빙도 그냥 가까운 곳에다가 이렇게 주는 걸 10번 하는 것보다 정말 좀 먼 곳에 약간 구석으로 가는 곳을 막는 연습을 한두 번 하는 게 인선한테 훨씬 좋은 거 아닌가? 근데 이게 논리적으로 보면 맞는데 현장에서는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게 좀 안타깝죠. 근데 저는 좀 그런 게 그렇게 좀 좋아하시면 약간 돌아가고 싶으지 않으세요? 현장에? 네. 저요? 그렇게 좋아하나? 그래요? 근데 저는 일단 그러니까 뭐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생각은 아니고
아직까지는 한국 시장은 좀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있어요. 네, 그 시간 동안 저는 다른 사이트를 조금 쌓아놓고 네.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어쨌든 지금 선진 뭐 축구 팀을 따라갈 거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그 스포츠 사이언스의 부서가 일단 부서가 생길 거고 일단 지금 부서가 없지만 그 부서를 뭐 채우는 구성원이 있을 거고 그 구성원을 리드하는 또 리더가 있을 거고 그래서 어쨌든 스포츠 사이언스 부서를 이끌려면 물론 현장에서 뭐 코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데이터 지금 제가 일을 하고 있는 분야에서 뭐 좀 전문성을 더 얻는 것도 나중에 현장을 돌아갈 때 되게 좋은 자양분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 업무도 어떻게 보면 현장을 나중에 돌아갔을 때 더 잘 되기 위한 그런 기회인 것 같아요. 사실 말씀 주신 것처럼 뭔가 저도 시간이 어쨌든 있으면 충분히 그래도 그쪽 방향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가게 되지 않을까 네. 생각하긴 하거든요. 네. 물론 그게 어떻게 뭐 얼만큼 시간이 걸려서 갈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긴 한데 그러려면 사실 저도 지금 대학원을 오고 한 것도 어떻게 보면 교육이 저는 제일 좀 위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사람들의 그 진짜 기저에 깔려있는 인식 자체가 변하려면 어쨌든 교육의 힘이 좀 강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쪽도 공부도 하고 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아직 이게 많이 안 돼 있으니까 이쪽에 발을 미리 들여놓으면 살짝 선두주자로서 뭔가를 네.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좀 있긴 해가지고 이제 선두주자면 좀 많이 고난이잖아요. 그 고난 누군가가 헤쳐놨으면 좋겠고. 따라가요. 네. 패스트 팔로워 약간 맞아요. 느낌으로, 그렇죠. 맞습니다. 뭔가가 또 퍼스트 펭귄으로서 역할을 해줘야 될 텐데. 진짜. 근데 저는 너무 공감해요. 그 교육이 결국에는 결정권자가 이걸 인식을 하는 게 중요한데 사실 감독 코치도 그런 뭐 그 구단의 뭐 대표이사나 뭐 구단주나 뭐 대표이사의 결정에 따른 사람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일단 위치에 있어야 되고 또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아직까지도 그런 좀 뭐랄까 학벌이 좋을수록 더 그쵸. 설득력이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 저는 선택한 것도 있고 근데 결국에는 저도 이 시장이 커지려면은 좀 더 이런 설득하고 이런 뭐 의견을 주고받는 그런 시간들이 계속 생길 건데 그 부분에서 더 유리한 뭐 위치나 아니면 좀 더 설득력을 갖추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러면은 지금 이 시기는 좀 인사이트를 쌓는 시간이라고 좀 생각하시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려고 해요. 네. 왜냐면은 축구 팀에 있을 때는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면은 제가 누군가를 이렇게 따를 수 있는 멘토가 없었어요. 네. 왜냐면은 딱 스포츠 사이언스 스태프가 한 명이다 보니까. 네. 뭐 해외에 있으면은 뭐 헤드 오브 스포츠 사이언스 그 사람을 네. 좀 조언을 구하면서 했을 텐데 한국에서 K리그에서 같은 경우는 그냥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을 그냥 계속 적용하는 일만 하다 보니까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좀 배우는 시간이 그냥 계속 경험으로만 배웠던 거지 뭔가 멘토를 통해서 배울 기회가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도 저는 아직 젊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 꼭 축구뿐만 아니라 다른 스포츠를 통해서도 되게 많이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그걸 느꼈던 게 축구는 보통은 30명 정도의 팀을 운영하다 보니까 한 코치가 이제 30명을 뭐 관리를 해야 돼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디비주얼라이즈드가 잘 안 돼요. 근데 이번에 배구팀을 좀 같이 이제 일을 해보고 하니까 배구팀은 오히려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리고 인도 스포츠라 그런 볼 수 있는 지표들이 더 적어요. 적다 보니까 더 깊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맞죠. 지표는 적지만 더 개인화하고 더 깊게 보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축구팀보다 배구팀에서 이 데이터를 잘 활용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카타포트 이런 걸로. 네, 네. 그래서 지금 축구팀에는 물론 협회 그 펄치가 들어가긴 했지만 지금 배구팀에서 두 팀이 지금 펄치를 사용을 하고 있고 혹시 어디 들어갔어요?
지금 남자 벨트인가요? 여자 벨트? 남자 팀 하나, 여자 팀 하나요. 네. 뭔가 저 전에 인바디 다닐 때 들었던 생각 중 하나인데, 인바디도 사실 그 고사양 장비는 의료기기로 되게 정밀과학 그쪽으로 판매를 하는 건데, 보통 병원은 우리나라는 제일 많이 들어가고, 일단 해외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프로 엘리트 구단에 엄청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쪽 시장이 안 돼가지고 제가 그걸 좀 하는 걸 일을 좀 하다 나왔었는데, 생각보다 뭔가 축구 시장이 되게 크다고 생각하는데 축구 구단에서는 이거에 대한 살짝 거부감 같은 게 좀 있었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히려 배구 구단이랑 농구 구단 생각보다 이쪽에 열려 있어가지고 고사양 장비를 되게 많이 이미 활용하고 있는 데들이 많았었어서 뭔가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배구 구단이. 일단 농구랑 배구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했던 그런 업무들을 그런 그 코치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코치들이 없고 의무팀에서 AT 분들께서 좀 담당을 하는 것 같은데, AT 분들은 축구팀에 비해서 오히려 그런 좀 뭐 스포츠 사이언스까지는 아니어도 좀 더 좀 헬스나 뭐 메디컬적인 부분에 있어서 더 백그라운드가 있으시다 보니까 그런 어떤 활용적인 부분에서 이론적인 부분은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네. 그 퍼치 제가 좀 웃겼던 게 그 배구팀 얘기하서 저희 그 대학교 배구팀 여자 선수들, 저희는 남자 팀은 없었고 여자 팀만 있었는데, 저희 여자 팀에서 가장 키 큰 그 뭐라 그러죠? 이 블록하는 포지션. 맨 앞에 있는 근데 그 친구가 키가 195인가 그랬어요, 여자인데. 근데 걔가 이제 퍼치에서 그 CMJ를 쟀는데 머리가 좀 나가는 거예요. 계속 에러. 좀만 더 뒤로 가봐. 근데 가면 막 렉이야, 다른 렉이야. 안 돼. 그래서 그 친구 이제 다시 포스 플레이트다 해. 그 펄치가 그 점프도 측정을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게 머리를 맞아요. 기준한다고. 그쵸?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막 애가 막 오더니 나 낮게 나온다고, 나 이거 아니라고, 막 나 40인치 뛴다고 해서, 야 너 뛰어봐 해봐. 그때 머리 뛰는데 이러고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야. 머리를 들어봐. 짝 그냥 40인치 딱 뜨는 거야. 그래서 그랬구나. 퍼치 한번 써보러 가요. 저 저번에 상혁쌤 연구실 퍼치 한번 썼었어? 오셔가지고 해봤어요. 그 밑에 걸어두고. 좋지. 저 좋던데. 진짜 좋아. 사실 저는 그런 VBT를 써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신세계는 사실 저는 제 학위 연구에서 원래 VBT 관련한 연구를 노인 대상으로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결국은 뭐 다른 걸로 하긴 했는데, 사실 그거 너무 좋은데 노인들한테 그 약간 파워 운동하는 거 그때 막 얘기 많이 쓰잖아요. 그거를 저는 VBT로 이제 해가지고 정량화시켜서 하려 했는데, 사실 교수님도 좋아하시긴 했어요. 근데 뭐 원래 거기랑 하려 했거든요. 지명회요. 지명회 거기 연락이 돼가지고 그 형이 연결시켜줘서. 근데 결국에는 지모회 너무 안 좋아. 진짜 너무 안 좋아. 제가 진짜 지모회는 진짜 그게 그 실 같은 거 담당 라인 따라서 하는 건데, 진짜 제가 너무 안 좋은 기억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왜냐면 일단 그 유닛 자체가 충전을 해야 되고 세팅을 해야 되고 이러니까 겁나 위험한 거예요. 위험하다고요? 네.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 위험한 건, 그러니까 귀찮은 거는 충전을 매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션이 길어지면은 뭐 3-4팀 쓰면 오후 팀은 충전하라고 못 쓰고, 그리고 그걸 충전시키려고 일부러 막 반만 쓰고 일부러 꽂아서 남겨놓고 막, 그거가 너무 했을. 일단 첫 번째.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 룰이 오른쪽 하단에다 놔라. 그러니까 그게 팀이 똑같이. 왜냐면 그러니까 그게 무겁고 딱딱하잖아요. 그 기계가 유닛이 텐더 유닛이. 저는 그걸 안 써봐가지고요. 엄청 무거워요 그게. 그러니까 왜냐면 딱 뽑으니까 이게 안 붙어 있어야 들어오려고. 되니까. 근데 그거를 애들이 밟고 막 아파해 가끔. 가다가 지나가다 팍 치고. 그러니까 애초에 웨이트룸에 뭔가 땅바닥에 볼록하게 튀어나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리스크야. 근데 딱 퍼치를 까니까 땅바닥 너무 깔끔해. 애들 뭐 다칠 이유 하나 없어. 그러니까 저 진짜 너무 좋았거든요, 진짜 퍼치가. 예. 그리고 UI UX도 진짜 퍼치가 진짜 한 200만 배 좋고. 진짜 훨씬 진짜 직관적으로 나오는데 막 지모웨어는 막 돌리고 막 휠 돌리고 막 레인지 설정해야 되고. 저는 안 그래도 오늘
아까 점심에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 그러한 트레이닝을 누가 가장 많이 하나? 렉이 좀 많이 깔려 있고. 근데 거기더라고요. 패스 팀이더라고요. 거기가 렉이 진짜 많아요. 잘 패스 맞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그 변주원 코치님이랑 다른 걸로 이제 연락을 하다가 아까 전에 이제 좀 상업적인 멘트를 메시지를 보내긴 했는데 결국엔 비용 문제예요. 비용 문제. 예. 비싸잖아요. 예. 500만 원 아니었어요? 그쵸. 그 정도 하죠. 예. 1년 구독이. 예. 1년 500만 원. 그러면 소프트웨어도 따로 구독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거기 다 패키지로. 한꺼번에. 근데 생각해보면 카이저 이번에 새로 나온 머신 자체가 저 이번에 봤어요. 2천만 원이야 그거. 근데 카이저 형이 말한 2천만 원이 우리나라에서 사는 거 기준이 2천만 원이에요? 그 2천만 원이야. 그 나는 그니까 뭐 저는 좀 약간 제 개인적인 생각이 때문에 아닐 수도 있는데 저는 굳이 카이저 그렇게 막 대단한 기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네. 근데 그거 2천만 원 줄 바에 나는 퍼치 4개 까야겠다. 그게 훨씬 쓸 방법이 훨씬 많을 텐데. 카이저가 그 느낌은 되게 좋잖아요. 그 공기압으로. 네. 그러니까 그게 뭐 나쁘다고는 절대 부정하진 않는데, 그러니까 나쁘다고 하진 않는데 어쨌든 그 장비 안에서 그 생김새에 따라서만 이제 운동을 해야 되니까. 근데 펄치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본인이 여태까지 해왔던 그런 트레디셔널한 웨이트리프팅을 대부분 다 측정을 해주니까 또 바 운동뿐만 아니라 뭐 맨몸 운동도 또 뭐 바벨 운동, 덤벨 운동도 다 해주니까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막 기록하고 관리한다는 점에서 확실히 장점이 있죠. 펄치가. 사실 형이랑도 저번 옛날에 이거 막 되게 얘기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카이저를 되게 좋게 보는 이유 중 하나가 물론 뭐 BBT나 이런 것도 당연히 나오긴 하는데 그게 아니라 걔네는 공기압을 해가지고 사실 관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진짜 고중량이나 파워 트레이닝, 속도 높은 트레이닝 했을 때 관절이 받는 부하가 덜해서 걔네는 갖고 있는 게 진짜 강점 아닌가요? 근데 또 반대로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저도 카이저 되게 좋아하는데 그 방금 말씀하신 부분만 얘기하면은 부하를 주려고 운동하는 거 아니에요? 그 부하는 받는데 그 예를 들어서 힘의 변하는 지점 있잖아요. 거기서 받는 관성이 없어져서 저는 그거를 사실 그러니까 저는 엘리트 아니에요. 저는 원래 노인에서 생각했을 때 그게 저는 되게 강점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게 강점이죠. 장점이 분명히 될 수가 있고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리프팅 할 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뭐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도 있고 그때 저희 성남 FC 클럽하우스 새로 지을 때 제가 웨이트룸을 좀 디자인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카이저 필요하다 해가지고 사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냥 해외에서 사면은 한 1,000만 원 안 하는데 그렇죠. 우리나라 들어오면은 한 2.5배가 되는 거더라고요. 2.5배 엄청. 맞아요. 그래서 그때 사래. 네, 그 원래는 그 3개가 붙어 있는 게 있어요. 한 유닛에 3개가 붙어 있어요. 근데 그게 뭐 한 4천만 원이고 하나가 2천만 원일 거예요. 3개 사는 게 이득이긴 하네. 이득이긴 한데 결국에 못 샀어요. 그때 웨이트장 이제 딱 꾸리면서 들었던 생각이 진짜 장비가 진짜 비싸다. 부르는 게 값이다. 진짜 너무 비싸요. 진짜 너무 비싸요. 근데 그냥 그냥 뭐랄까 개인적인 관점에서 펄치가 너무 좋은 제품인데 상업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저는 그렇게 좀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면은 한 팀에 하나밖에 하나 또는 2개 파는데 근데 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그리고 저희가 파는 다른 제품에 비해서 가격이 비싼 편은 아니고 그러니까 만약에 저한테 우선순위를 하러 하면은 저는 어떻게 보면은 펄치가 좀 내려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싼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돈이 안 되는 거죠. 이 이름 많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고 또. 사실 뭐 회사 입장에서 팔고 뭐 어떻게 쓰든 뭐 그 상관없겠지만, 그냥 제 관점에서 이 사람들 좀 잘 썼으면 하는 바람에서 보면은 교육 계속 해야 되는데, 뭐 좀 한국 시장이랑은 좀 아직 한국 시장에는 좀 시기상조 아닌가. 근데 뭔가 또 어떻게 보면
진짜 그 좀 유명하거나 그런데 퍼치 딱 들어가가지고 그게 좀 알려지면 살짝 탑다운 형식으로 네.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내려오는 거 진짜 한순간일 것 같기도 한데. 한국 시장은 특히 그런 것 같아요. 그쵸. 그냥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맞아요. 쓰느냐. 그런데 김종국을 써야지. 그거 알아요? 그러니까 진짜 TV가 진짜 중요한 게 그 퍼포먼스 그 뭐 축구 트레이닝 센터도 요새는 뭐 어떤 프로 선수를 마케팅하는 것보다 골대녀 선수들 마케팅하는 게 훨씬 인기가 많대요. 그리고 제가 그 선수 중에 오범석 선수라고 네. 아세요? 네. 축구인들한테는 네. 유명한데 네.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저랑 좀 연이 있는데 형이 자기가 뭐 프로 생활 뭐 꽤 오래 하고 월드컵도 다녀왔지만 네. 골대녀 감독하니까 훨씬 유명해졌다고. 그게 진짜 매체가 아 그렇구나. 미디어 매스. TV에 아직 아무도 안 본다고 하지만 그 가진 프레스티지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현타가 많이 오는 거죠. 진심으로 뭔가 선수를 위해서 훈련하고 싶은데 그거는 돈이 안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딸깍돈들 있잖아요. 딸깍돈. 진짜 이거 그 공식 아는데 공식 아는데 이거 하면 약간 내가 평생 공부해왔던 나의 뭔가 신념, 내 가치가 조금 약간 좀 내려놓고. 이거 좀 내려놔야 되잖아요, 사실 그거. 예, 맞아요. 아직 배가 덜 고파서 그래요. 혹시 그러면 지금 사실 이제 캐터필트 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그래도 뭔가 좀 장기적인 뭔가 향후 생각하시는 방향 같은 게 있으신지. 장기적인 아니요. 딱히 없는 것 같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뭐 여기서 평생 있을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평생 있을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여기서 많은 거를 일단은 좀 많이 얻고 많이 좀 쌓아놓고 싶고 그 다음에 다시 뭐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는 어떻게 보면 그 스포츠 사이언스 부서에서 조금 좀 뭐랄까 뭐 리딩 할 수 있는 포지션에서 좀 저뿐만 아니라 그 스포츠 사이언스 스태프를 좀 관리하고 이끌 수 있는 그런 좀 포지션을 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저는 제 석사 학위 연구를 꽤 재밌게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의 연장선으로 그쪽 분야를 좀 더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도 있고. 진짜요? 네. 근데 그거는 좀 제가 여유가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고 혹시 만약에 뭐 퍼치나 이런 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연락 한번 진짜 댓글 남겨주시면 또 진짜 퍼치 개쩔어요, 진짜. 제가 진짜 이거 확실하게 진짜 퍼치 진짜 개쩌는 기계입니다. 미국에서도 진짜 지금 제일 핫한 기계 중 하나여서 네. 대학 팀들이 진짜 서로 앞다퉈서 다. 아 진짜요? 여기서 딱 마무리하시죠. 제가 해요? 네. 네, 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